라드 스튜디오 12.3 아테네를 이제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발표자는 제품팀의 누노 카스트로, 마르코 칸투, 데이비드 밀링턴과 개발자 옹호자인 저 이안 바커입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라드 스튜디오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라드 스튜디오는 수준 높은 IDE입니다. 시각적으로 개발하고 성능이 높은 플랫폼 네이티브 앱을 만듭니다. 델파이는 윈도우, 리눅스, iOS, 맥OS, 안드로이드 앱을 단일 코드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C++로는 윈도우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라드 스튜디오의 훌륭한 점들을 보죠. 여기 있는 특징 모두가 결국 개발자 생산성을 위한 것입니다. 출시 능력 자체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코드를 완성해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저 매우 비싼 연구소일 뿐입니다. 그러니 시장에 5배 더 빠르게 출시하세요. 라드 스튜디오와 IDE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빠른 네이티브 앱입니다. 네이티브 컴파일러들은 여러분의 앱에게 필요한 속도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은 플랫폼 API 접근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모든 플랫폼에 있는 모든 API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운영체제의 순수한 능력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든 안드로이드든 iOS든 보호된 컨테이너 안에 여러분이 갇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접근입니다. 이것은 델파이가 처음 세상에 나온 30년 전 1.0 버전부터 지금까지 분명하게 드러난 특징입니다. 델파이 최초 설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라드 스튜디오를 사용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매우 빠릅니다. 다른 강점으로는 라드 스튜디오에 있는 시각적 디자이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칸바와 같은 다른 그래픽 디자인 도구를 사용해서 프로토타입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디자인을 그저 IDE 안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IDE 안에서 그대로 그 앱을 완성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디자인 결과를 여러분의 고객 또는 팀이 동의하면 그 모습 그대로 최종 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강력한 커뮤니티 역시 강점입니다. 우리 곁에는 매우 좋은 기술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API 등 모든 종류의 애드온들을 제공합니다. 또한 훌륭한 MVP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이 모스트 밸류어블 프로페셔널들은 라드 스튜디오의 특장점을 보여주고 다양한 기능들을 설명해줍니다. 또한 강사들과 저자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delphi-books.com으로 가면 전체 도서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책들은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라드 스튜디오, 델파이, C++ 빌더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라드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개발자들 역시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이전 버전 호환성 역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래된 델파이 버전에서 작성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거의 확실히 그 프로그램을 델파이 라드 스튜디오에서 열 수 있을 것입니다. C++ 빌더 역시 오래된 프로그램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여전히 작동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즉 여러분의 코드는 여전히 쓸모있게 지켜집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세상에서 찾기 힘든 우리만의 고유한 특징이자 자랑입니다. 우리는 이전 버전 호환성을 매우 강력하게 유지한다는 가치를 지켜왔고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코드가 좋은 투자가 되도록 확고히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라드 스튜디오 12.3 이전에 나온 12 버전들의 하이라이트들을 요약하겠습니다. 12.0 아테네부터 시작하죠. 이것은 출시 규모가 대단히 큰 버전이었습니다. C++의 비주얼 어시스트를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또한 클랑 즉 신랑 컴파일러의 최초 프리뷰를 출시했습니다. 신랑 컴파일러는 C++ 표준 컴파일러로서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호환성을 전체 수준 즉 전체 계층에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인스톨러와 IDE를 강화해서 멀티 디바이스 아이콘 같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즉,
여러분이 아이콘을 생성하는 작업은 그저 그래픽 하나만을 제공하고 클릭 몇 번을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조그만 이미지, 아이콘 등 필요한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iOS와 안드로이드는 많은 그래픽들을 요구합니다. 애플 등의 이런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한 작업은 시간 낭비가 너무 큽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우 쉽습니다. 이미지 하나를 올려놓고 클릭 몇 번을 하면 다 됩니다. 그러면 알맞은 결과물들이 생깁니다. 스플래시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VCL 디자이너와 툴스 API 역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IDE 안에서 훨씬 더 많은 능력을 여러분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기술 파트너들과 애드온 제공자들, 확장팩 제작자들 역시 IDE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도 말이죠. 또 다른 큰 일을 우리가 했는데 그것은 스키아를 IDE 안에 내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들어 있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스키아를 활성화하면 여러분은 스키아 프로젝트의 모든 능력을 여러분의 프로그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훌륭한 스키아 UI 컨트롤들도 이와 더불어 추가되었습니다. 이 컨트롤들을 사용하면 그래픽과 애니메이션 렌더링을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컨트롤들은 파이어몽키뿐만 아니라 VCL에도 제공됩니다. 그래서 렌더링 품질을 향상하고 매우 많은 것들을 합니다. 관련 비디오들 중 하나만 골라서 봐도 아마 여러분은 깜짝 놀랄 거예요. 특히 쉐이더 같은 것들을 한번 보세요. 환상적일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오래된 UI 컨트롤들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컴포넌트들이라면 더 많이 테스트합니다. T메모와 T에디트 개선이 좋은 사례입니다. 이 컴포넌트들은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니 매우 중요하죠. 그만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보고 장점을 추가했습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간략 명료하든 복잡하든 추가한 장점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VCL에 대해서도 작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MDI 이슈를 해소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MDI 형식을 단종시켰습니다. 저도 그로 인해 몇 가지 이슈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MDI가 작동하는 방식을 내부적으로 재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추가 작업을 통해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MDI 방식, 즉 MDI UI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전히 정말 널리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이 MDI는 예전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지켜질 것입니다. 비록 마이크로소프트가 중단했음에도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이 MDI 방식을 정말 좋아하고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슈들도 해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탭 기반 UI, 글꼴, 스크린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컴포넌트도 향상했습니다. 데이터 영역을 보겠습니다. 데이터도 잘 살피고 있습니다. 제이손 데이터 바인딩을 추가했습니다. 제이손은 요즘 어디에든 사용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이 제이손으로 데이터 바인딩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파이어덱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의 요소들을 추가하고 개선해 보다 안전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퀴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름이 웃기긴 하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보안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능을 라드 서버 안에 넣었습니다. 델파이와 관련된 것을 보죠. 여러 줄 스트링 리터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 방식은 SQL 문장을 적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SQL물은 대체로 여러 줄이니까요. 긴 문장을 여러분의 코드 안에서 더욱 직관적으로 쓰고 읽을 수 있습니다. 긴 문장을 한 줄에 꾸겨 넣으려고 애쓰거나 더하기 심볼을 사용해 이어붙이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델파이 개발자 일상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여전합니다. 예를 들어 유지즈 문장 순환 참조 이슈를 해소했습니다. 그 이전 버전에서 문제가 되었었지만 12.0 아테네에서 해소되었습니다. 라드 스튜디오 12의 또 다른 테마는 품질이었습니다. 많은 이슈들을 해소했죠. 공개적으로 리포트되거나 내부적으로 파악된 이슈, 버그,
품질 요소들을 제품 전반에 걸쳐 해소했습니다. 12버전에서 우리가 집중하고자 했던 중심 테마였기 때문입니다. 12.0에서 해소된 것만 해도 매우 많습니다. 12.1에서도 12버전의 중심 테마인 품질에 대한 집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능들을 추가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불알뷰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은 코드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코드를 새 에디터 창에서 더 열 수 있습니다. 시각적 디자이너와 코드를 나란히 놓고 볼 수도 있죠. 도킹을 풀어서 다른 모니터에 에디터 창을 둘 수도 있습니다. 상하좌우 원하는 대로 배치할 수도 있죠. 또한 C++ 빌더에는 새 Win64 신랑 컴파일러가 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C++ 빌더에게 정말 커다란 도약이고 훌륭한 업적입니다. 이 새 컴파일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밀링턴이 잠시 후에 설명해 줄 것입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API 레벨 34를 지원했었습니다. 구글 플레이의 필수 기한보다 앞서서 말이죠. 개발자들이 이런 플랫폼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12.1에서 반영되었던 품질 하이라이트 중에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C++ 빌더의 비주얼 어시스트가 들어갔었죠. 정말 멋집니다. 또한 VCL과 파이어몽키의 품질을 광범위하게 개선했으며 RTL과 데이터베이스 역시 품질 향상 작업을 했습니다. 12.2 버전에서도 새로 추가된 기능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C++ 빌더의 컴파일러와 도구체인들을 한 번 더 현대화했습니다. 또한 델파이 컴파일러들 전체를 64비트 실행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32비트 컴파일러조차 64비트 앱입니다. 관련 모든 도구들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더 많은 메모리를 통해 더 강력해졌습니다. 64비트 주소 공간은 훨씬 더 넓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마트 코드 인사이트라는 녀석을 추가했습니다. AI를 IDE 안에 넣은 첫걸음이었죠. 우리가 정한 분명한 방향은 바로 여러분이 AI를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폴트는 사용하지 않음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설정하지 않는 한 IDE 안에는 어떠한 인공지능도 몰래 들어가서 활동하거나 여러분의 비법을 경쟁자들에게 노출하지 않습니다. 라드 스튜디오에서 AI 사용은 완전히 여러분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포커스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잼 모드라고 부르는 기능이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이런 기능으로 스크롤바 주속도 12.2에서 추가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에러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도 있죠. 하지만 12.2의 모든 것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은 바로 웹 스텐실즈입니다. 매우 쉬운 방식으로 클라이언트 쪽 웹 앱을 만들고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일반적인 HTML 페이지를 만들어서 웹 디자이너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 디자인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델파이를 전혀 몰라도 웹 스텐실즈의 명령 키워드를 담은 웹페이지를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매우 강력한 웹 컨텐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HTMX 같은 동적 웹 개발 기술을 반영하기에도 좋은 기반입니다. 웹 스텐실즈는 정말 멋집니다. 품질 역시 12.2에서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모바일 개발, C++ 빌더용 비주얼 어시스트가 대표적인 개선 사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라드 스튜디오 12.3의 테마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12.0, 12.1, 12.2로 이어진 12.0대 프로젝트들을 완성합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레벨 35를 추가합니다.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에 제공하려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8월부터는 API 레벨 35 지원이 강제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라드 스튜디오 12.3이 있으면 여러분은 바로 오늘 그것을 여러분의 앱 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다란 새 특장점이 있습니다. 64비트 IDE의 시작 버전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립니다. 개발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매우 기쁩니다. 또한 12.0대의 테마인 품질 향상 역시 계속했습니다. 이제 데이비드에게 발표를 넘기겠습니다. 고마워요, 이한. 라드 스튜디오 12.3은 품질에 주력한 버전입니다. 품질은 12.0대의 중심 테마이기 때문입니다. C++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12.2에서 신랑 업그레이드를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C++도 구체인인 Win64 모던 컴파일러를 제공했었죠. 신랑 최근 버전을 기반으로 새 STL을 넣고 새 기술을 통해 Cmake를 지원했습니다. 병렬 컴파일 등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제공했던 C++ 도구체인들 중 단연 최고입니다. 이 버전은 품질을 다듬고 정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앞으로 나가기 위한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객들과 함께 그들의 실제 코드를 가지고 잘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컴파일러와 링커 쪽의 품질뿐만 아니라 디버거의 성능도 향상했습니다. 디버거에는 포매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데이터 타입들인 std 맵, 벡터 등을 받아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디버깅을 하는 동안 맵의 요소에 담긴 값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포매터들은 파이썬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버전에서 그 대부분을 C++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큰 성능 향상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잡한 std 타입들에 대한 평가를 훨씬 더 빠르게 하는 것을 12.3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12.2에서 발표했던 새 도구체인에서는 컴파일러 성능이 매우 크게 향상되었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그래프로 보여주었었죠. 디펄트가 병렬 컴파일이고 여러분의 모든 CPU 코어를 활용해 장비의 능력만큼 속도를 얻을 수 있었어요. 장비가 좋을수록 기존 클래식 컴파일러보다 더 빠른 성능을 냅니다. 12.3에서 우리는 속도 개선을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모던 컴파일러는 디펄트 상태에서 최대 15% 더 빠릅니다. 즉 12.3을 설치하기만 하면 더 빠르게 컴파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스 코드가 UTF-8 with byte order mark 형식으로 저장된 경우 우리 내부 측정에 따르면 추가로 5에서 6% 속도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모던 컴파일러 STL 파일들은 그 포맷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TL을 포함하는 컴파일은 그 효과를 자동으로 얻게 됩니다. 모두 합치면 12.3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20% 더 빠른 속도를 얻게 됩니다. 이 20%는 이미 새 컴파일러에서 제공하던 속도 향상에 더해 추가로 향상된 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2하 버전에서 이 정도 향상이라면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클래식인 BCC 31을 떠나 새 모던 Win64로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 도구체인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정말로 이 사실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연히 오래된 코드들 안에는 깊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새 도구체인을 추가하고 다시 컴파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 시리즈를 통해 많은 해결책, 간단한 해소법, 진단 도구 사용에 대한 자료들을 제시해 새 도구체인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었습니다. 12.3에서는 RTL 즉 우리의 런타임 라이브러리에 몇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호환성을 위한 것들입니다. 오래된 클래식 컴파일러에 있던 것들을 작은 헤더 파일인 bccompat.h 파일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래된 코드에서 필요로 하는 심볼들과 매크로들을 그 안에 정의해 두었죠. 당연히 클래식에 있던 모든 것들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들만 들어있죠. 이건 대단한 기능이라기보다는 작은 주요 기능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여러분의 코드가 새 도구체인에서 컴파일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헤더 파일의 코드를 배포하지는 마세요. 그저 여러분의 코드를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사용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이 새 도구체인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여러분이 손쉽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새 도구체인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기를 정말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12.3은 많은 품질 작업을 통해 성능 향상을 실현했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새 도구체인으로 옮겨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 도구체인을 제공하는 이유 역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도구체인은 여러분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초석입니다. 예전에는 빌드하지 못하던 것들을 빌드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이 새 바탕을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하고 유용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코드와 여러분의 앱들이 더 좋아지게 해줄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좋다는 의미는 보안성, 안정성, 견고함, 성능, 품질 면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고객에게 더 좋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기초를 통해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12.3이 비록 품질 집중 버전인데도 말이죠. 새 컴파일러 덕분에 이번 버전에서 제공하게 된 몇 가지 훌륭한 새 기능을 보겠습니다. CPU부터 시작해보죠.
CPU들은 명령어 세트라고 하는 다양한 어셈블리 명령들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몇 년마다 새 능력들이 새 CPU들에게 추가됩니다. 즉, 새 명령어 세트들이 나오고 사용됩니다. 그런 새 능력들과 명령들은 대부분 성능, 효율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든 앱들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Win64 도구체인들은 Win64 코드로 오직 기본 수준인 SSE 수준만 지금까지 지원했었습니다. 12.3에서는 자그마치 6가지 명령어 세트들을 더 추가했습니다. 스크린샷의 드롭다운을 보세요. SSE3, SSSE3, SSE 4.1, SSE 4.2, AVX, AVX2를 더 지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고객의 하드웨어에 맞게 원하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 새 모던 도구체인에는 훌륭한 코드 최적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신 CPU 명령어 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앱은 현격하게 더 빨라집니다. 이 6가지 새 명령어 세트들은 13년이 넘게 걸린 CPU 개발의 결과물들입니다. 뭔가가 처음 나오고 나서 표준이 되어 실제로 새 CPU에 적용되기까지의 시간들을 고려해보세요. 12.3은 C++ 빌더 제품을 최소한 13년 이상 앞으로 나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1.1이 올라간 버전치고는 상당히 큰 발전입니다. 직접 앱을 컴파일해 성능을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더 유용하고 여러분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역시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C++ 프로젝트 옵션에 새 구역을 추가했습니다. 세이프티라고 불리는 구역입니다. 그 안에는 새 기능 2개가 들어갔습니다. 몇 년 동안 요청을 받았던 기능들인데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세니타이저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런타임 점검 기능입니다. 이것들을 켜놓고 여러분의 앱을 다시 빌드하면 그것이 실행될 때 버그와 이슈들을 찾아냅니다. 오래된 클래식 컴파일러에 있던 코드 가드와 꽤 비슷합니다. 주소 세니타이저는 메모리 이슈를 점검합니다. 모든 메모리 접근을 점검하고 경계 이탈, 중복 해제 등을 찾아냅니다. 몇 가지 특이한 이유로 인해 이것을 켠 다음에는 명령줄에서 실행하기를 권장합니다. 발견되는 모든 에러들을 올바르게 다루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의되지 않은 행위 세니타이저는 여러분의 코드가 뭔가를 하지만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이 둘 모두 C++ 코드를 분석합니다. 델파이 코드는 전혀 분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여러분의 앱 안에 델파이 소스가 있어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세니타이저들은 여러분의 C++를 인스트루먼트하고 분석합니다. 이는 코드 품질과 코드 안전성 면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이것들이 파악한 것들을 여러분이 해소한다면 여러분의 앱은 훨씬 더 견고하고 안정적이고 안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12.3의 C++ 모던을 위해 품질을 다듬고 정제한 작업들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품질 향상들 중에는 방금 설명한 새 능력들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투입한 방대한 수고는 온통 품질에 집중해 모든 것이 완벽하도록 다시 고치고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디버거 평가 기능의 성능도 향상했습니다. 컴파일러의 성능도 다시 더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조 기능 몇 가지를 추가해 여러분이 클래식 도구체인을 벗어나 우리가 권장하는 새 모던 도구체인으로 옮겨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새 명령어 세트 6개를 새로 추가해 최신 CPU를 잘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런타임 안전 점검 2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여러분이 12.3을 다운로드하고 모던 도구체인을 사용을 즐겨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제 마르코에게 발표를 넘기겠습니다. 고마워요, 데이비드. 우리가 최근에 선보였고 12.3에서 더 확장한 기능은 우리의 AI LLM 통합입니다. 스마트 코드 인사이트라는 기능이죠. 고객들이 LLM을 활용해 코딩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 라드 스튜디오 12.2에서는 개방형 아키텍처를 도입했었습니다. 그 위에 AI를 플러그인 할 수 있도록 했었죠. 거기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솔루션 3개 즉 오픈AI, 구글의 제미나이,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있었고 또한 여러분이 로컬에 설치할 수 있는 오프라인 AI 솔루션인 올라마 즉 코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이 아키텍처에는 몇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선택사항이다. 디펄트는 사용하지 않음이다. 여러 제공자들 중에서 원하는 것을 IDE 안에서 선택하고 활성화에 사용하도록 한다. 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제공하는 것들 중 로컬에 설치할 수 있는 오프라인 AI 솔루션은 여러분이 LLM을 코딩에 활용하면서도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알기 바랍니다. 이번 라드 스튜디오 12.3은 스마트 코드 인사이트를 더 향상했고
몇 가지 눈에 띄는 기능을 UI에 추가했습니다. 여러분의 채팅 경험을 높여주고 에디터의 명령이 채팅창과 더 잘 통합되도록 했습니다. 채팅창은 이제 마크다운을 지원합니다. 알맞은 형식으로 표현되므로 읽기가 더 좋습니다. 채팅창에는 또 다른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에디터의 내용을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제공되는 버튼을 사용해 에디터의 내용을 복사해 채팅 프롬프트에 넣는 방법, 또는 특별한 매크로를 텍스트 안에서 사용해 에디터의 내용을 프로그램 방식으로 꺼내서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디터의 코드 인사이트 명령 중에는 변경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결과를 채팅창으로 보내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한다면 에디터 안에서 주석으로 들어간 결과를 보는 대신 마크다운을 지원하는 채팅창 안에서 보다 보기 좋은 형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AI 구성창에서는 모델들의 목록이 자동으로 나열됩니다. 우리가 하드코딩을 해넣은 것이 아니라 각 엔진에서 직접 제공하는 것이므로 늘 최신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용할 모델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디터 명령의 새 기능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find unit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에디터에서 타입이나 심볼을 적을 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코드의 유지즈 문장에 무슨 유닛을 적어 넣어야 하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12.3의 스마트 코드인 사이트에서는 모델의 이름을 직접 적어 넣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콤보박스가 제공됩니다. 여러분은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을 살펴보고 고를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여러분이 선택한 AI 제조사의 API에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항상 최신입니다. 채팅창도 더 좋아졌습니다. 채팅창에서 델파이가 뭐지? 라고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인 MD 문서가 그 형식 그대로 채팅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읽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더 좋은 UI를 제공한다는 것 말고도 채팅창에는 재미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에디터에서 코드를 선택하고 나서 채팅창에서 그 선택된 코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력창에서 매크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코드를 설명해줘라고 입력한 후에 $기호를 사용해 매크로 목록을 열겠습니다. 그 중에서 셀렉션 매크로를 선택하고 요청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에디터 안에 선택된 코드가 반영된 요청이 AI에게 전달되고 이번에도 알맞은 형식이 반영된 결과가 채팅창에 나타납니다. 채팅창을 왼쪽에 도킹시키면 더 잘 볼 수 있으니 그렇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AI 명령을 에디터 안에서 바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에디터의 주석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채팅창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버그를 이 코드에서 찾으라는 명령을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에디터 안에서 직접 그 요청이 AI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렇게 채팅창 안에 나타납니다. 새로 추가된 명령인 find unit을 보겠습니다. 이번엔 에디터의 결과가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더 선호할 테니까요. 에러 메시지에 undeclared identifier라고 나타난다면 아마 유닛 파일을 사용하고 싶은데 그 유닛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일 거예요. 이제는 find unit 명령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무슨 유닛을 유지즈문 안에 추가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복사해 알맞은 위치에 넣어주면 됩니다. 라드 스튜디오 12.2에서 처음 선보였던 기능을 12.3에서 확장한 것들은 더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에디션에서도 이제는 인32용과 인64용 델파이 64비트 바이너리 컴파일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컴파일러를 사용하면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실행 파일로 빌드할 수 있습니다. 32비트 IDE에서는 외부 빌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64비트 IDE에서는 직접 불러낼 수 있습니다. 이 컴파일러들은 12.2에서 처음 소개되었는데 그때는 엔터프라이즈와 아키텍트 에디션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유료 에디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 컴파일러들의 성능과 품질을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 12.2에서 우리 고객들이 좋아했던 기능 중 하나는 웹스텐실즈입니다. 웹스텐실즈는 서버 쪽에 있는 스크립트 기반 엔진이므로 HTML 파일들을 서버에서 처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최신식 앱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고 어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컨텐츠에 들어갈 데이터는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해 넣을 수 있습니다. 라드 스튜디오의 데이터 앱 개발 능력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게다가 웹스텐실즈는 HTMX를 위한 좋은 기반이기도 합니다. 웹스텐실즈의 기능에 대한 폭넓은 도움말이 지난 몇 달 동안 제공되었으니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이 앱 스텐실즈가 12.3에서 보다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중첩된 오브젝트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점 그 하위 오브젝트 점 프로퍼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데이터셋 안에 있는 하위 테이블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앱 기호를 처리하는 방식을 향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앱 스텐실즈 토큰의 범위 바깥에서 앱 기호가 사용되는 코드와 일반적인 코드 사이의 호환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또한 UTF-8 문자 처리도 더 향상했습니다. 이제 누노에게 발표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품팀의 누노 카스트로입니다. 2025년 8월부터는 안드로이드 앱의 API 레벨이 최소 35 이상이어야만 플레이 스토어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드 스튜디오 12.3 버전을 사용하면 됩니다. 12.3에서는 타겟 SDK 버전의 디폴트 값이 35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개발팀에서 수행한 작업들은 상당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향상하고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 엔디크와 SDK 버전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더 빠른 시스템과 앱 성능을 위해 16KB 페이지 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 컴파일러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Allow Low Segment 옵션입니다. 컴파일러의 엄격한 규칙을 제거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API 29 이전 버전인 오래된 안드로이드 버전과 호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새 프로비저닝 옵션과 사용자 퍼미션들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델파이가 최신 안드로이드 개발을 지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업을 신나고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델파이를 사용해 어떤 모바일 앱을 만들지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비드에게 발표를 다시 넘기겠습니다. 고마워요, 누노. 이 새 버전에서 우리가 고객들에게 정말 신나게 소개하고 싶은 것을 발표할 시간이 되었네요. 바로 라드 스튜디오, 델파이, C++ 빌더 IDE의 새 버전인 64비트 IDE입니다. 이것은 이 제품에게 대단한 이정표입니다. 드디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신이 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델파이 컴파일러의 64비트 빌드를 사용할 수 있고 엄청 큰 메모리 공간을 IDE 그 자체 안에서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64비트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들을 디자인 타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64비트 세상입니다. 64비트로 옮겨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소개하기에 앞서 미리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IDE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발표를 제가 맡긴 했지만 이것은 많은 팀들이 함께 엄청난 공을 들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르코와 누노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임직원들에게도 그렇습니다. 32비트 IDE는 12.3에서도 여전히 디폴트 IDE입니다. 여러분이 델파이, C++ 빌더, 즉 라드 스튜디오의 일반 버전을 구동하면 12.2에서 그랬듯이 여전히 32비트 버전이 실행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새 64비트 IDE를 추가로 선택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4비트 IDE가 32비트짜리와 나란히 설치됩니다. 시작 메뉴 안에는 두 개의 바로가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맨 아래에 보이는 작업줄 스크린샷을 보면 32비트 IDE와 64비트 IDE를 동시에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시작 버전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입니다. 이 작업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12.3에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사전에 조심스럽게 계획했습니다. 이 새 64비트 IDE는 아직 기능 면에서 32비트 IDE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즉, 비록 핵심 기능들 모두를 12.3에서 갖추고 있긴 하지만 전체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버전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이 첫 버전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미 이 첫 버전인 64비트 IDE의 범위를 조심스럽게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IDE는 거대한 소프트웨어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조각 한 조각 단계를 정했습니다. 이 윈도우 64비트 IDE 첫 버전에서는 윈도우 64비트 앱 빌드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윈64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넣었습니다. VCL과 파이어몽키의 폼 디자인, 코드 편집, 디버깅, 파이어덱, DB 익스프레스와 데이터 스냅 등등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윈64 앱을 디자인하고 컴파일하고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DLL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Win64 앱을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버전에 들어있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첫 버전에서는 타임 라이브러리 지원과 액티브엑스 프로젝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델파이의 리팩토링, 오딧, 매트릭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컨트롤 J를 통한 라이브 템플릿, 비주얼 어시스트가 안됩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Win64가 아닌 다른 플랫폼 타겟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용해보면 핵심 기능들이 모두 이 버전에서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전체 기능이 다 들어있지는 않지만요. 오직 Win64만을 타겟팅한다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macOS, Win32 등 다른 타겟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런 프로젝트를 64비트 IDE에서 열면 그 타겟 플랫폼들은 숨김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다시 32비트 IDE에서 열면 그 타겟 플랫폼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도표를 통해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32비트 IDE 안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많은 플랫폼들을 타겟으로 지정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플랫폼들 모두가 잘 표시됩니다. 이 스크린샷은 프로젝트 뷰에 보이는 타겟 플랫폼들입니다. 많은 타겟 플랫폼들이 보입니다. 32비트 IDE 안에서 여러분은 여기 있는 각 플랫폼을 선택하고 컴파일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번 64비트 첫 버전 IDE에서 열면 플랫폼 대부분이 숨김 처리됩니다. 하지만 보이지만 않을 뿐 실제로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 첫 64비트 IDE 안에서는 그 플랫폼들이 프로젝트 뷰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플랫폼을 타겟으로 해서 컴파일하거나 디버깅할 수 없습니다. 컴파일하고 디버깅할 수 있는 타겟은 오직 윈도우 64비트 뿐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많은 플랫폼들이 있었지만 윈도우 64비트 타겟은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64비트 IDE에서 열면 타겟에 윈도우 64비트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다른 플랫폼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프로젝트를 닫고 다시 32비트 IDE에서 열면 그 플랫폼들 모두가 있습니다. 잘 보이고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64비트 IDE에서 열고 변경을 가하고 저장한 후에 그것을 32비트 IDE에서 열어도 100%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변경 사항이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들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64비트 IDE 안에는 새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버거입니다. 이 64비트 IDE에서 사용하는 델파이 Win64 디버거는 32비트 IDE에서 사용하는 델파이 Win64 디버거와 다릅니다. 새로 개발된 디버거이고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사용합니다. 64비트 IDE가 그렇듯이 이 새 디버거도 첫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직 전체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든 기본 기능들이 들어있다는 점이 64비트 IDE와 같습니다. 이 새 64비트 IDE 첫 버전은 Win64를 타겟으로 빌드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저는 두 IDE를 나란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32비트 IDE예요. 밝은 회색으로 설정할게요. 오른쪽은 64비트 IDE인데 다크 모드로 설정할게요. 표시를 달아 놓긴 했지만 테마를 다르게 해놨으니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IDE 설정은 공유됩니다. 색상 스키마도 해당됩니다. 두 IDE 모두 실행 시 같은 테마가 적용되므로 이렇게 실행한 후에 테마를 바꿨습니다. 두 IDE 모두 VCL 스키아 데모 프로젝트를 열어놓았습니다. 물론 파이어몽키도 사용할 수 있지만요. 64비트 IDE의 툴 팔레트를 보죠.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든 컴포넌트들이 이처럼 다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32비트 IDE를 보세요. 타겟 플랫폼을 보면 두 개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64비트 IDE는 똑같은 프로젝트를 열었는데도 타겟 플랫폼을 보면 오직 64비트만 타겟에 보입니다. 다른 플랫폼들은 모두 숨겨지기 때문입니다. 코드로 가서 32비트 IDE에서 중단점을 놓고 실행하면 예상대로 디버그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표현식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폼.name이라는 표현식의 현재 값을 보겠습니다. 이 표현식 평가를 와치 창에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켜볼 수 있습니다. 로컬 변수창에서는 항목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필드들을 열어서 현재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64비트 IDE 안에서 같은 위치에 중단점을 놓고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보다시피 64비트 IDE 안에서도 32비트와 마찬가지로 값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64비트 IDE 안에서도 조금 전에 32비트 IDE에서 했듯이 폼.name의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 표현식을 와치 창안에 넣고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로컬 창에서 오브젝트를 펼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첫 디버거가 제공하는 정보는 32비트에서 제공하는 것만큼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로 오브젝트와 그 주소 정도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로컬 변수창을 사용하거나 또는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버전인 디버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첫 버전이긴 해도 모든 기본과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작업 관리자를 열어보죠. bds.exe 프로세스 2개가 보입니다. 그중 하나는 이렇게 64비트입니다. 메인 메뉴에서 About 박스를 열면 64비트 이미지가 있습니다. ID의 제목줄에도 그 이미지와 함께 맨 뒤에 64비트라고 글자가 붙습니다. 작업줄에도 64가 적힌 이미지가 사용됩니다. 몇 가지 기술 상세 사항들을 보겠습니다. 64비트 IDE에 적재되는 모든 패키지는 디자인 타임 패키지이든 플러그인이든 64비트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컴포넌트 제공사들은 이미 런타임에서 64비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타임용으로 지원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접 만든 컴포넌트가 있다면 64비트 IDE에는 그 패키지의 64비트 버전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경은 전혀 없습니다. 설정들은 대부분 공유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옵션스에서 설정한 것들은 32비트와 64비트 둘 다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몇 개 안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설치되는 컴포넌트들, 플러그인들, 디버거에 대한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반적으로, 즉, 최근에 연 프로젝트, 색상 스키마, 기타 구성 설정들은 모두 공유됩니다. 지금까지 64비트 IDE에 대해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첫 버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시 일정에 따라 더 많은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12.3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64비트 IDE는 모든 제품 에디션에 제공됩니다. 즉, 프로페셔널 고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64비트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델파이 64비트 컴파일러를 IDE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DE와 컴파일 둘 다 매우 큰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2비트와 64비트 IDE 둘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12.3에서 64비트 IDE 설치는 선택사항이므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설치를 진행해야 64비트 ID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버전을 통해 우리가 최신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음을 잘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세상은 64비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하던 것이기도 하므로 여러분에게 그만큼 가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노에게 넘기겠습니다. 다시 누노입니다. 품질과 IDE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델파이 LSP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64비트 엔진이 이제는 프로페셔널 고객들에게도 제공된다는 점과 32비트 IDE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컴파일러 관련 이슈들을 해소했습니다. 이것들은 메모리 누수를 일으켜 LSP 서버를 깨뜨리는 원인이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드 완성과 코드 이동에 관련된 몇 가지 이슈들을 해소했습니다. C++ 빌더용 비주얼 어시스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통합을 깨끗하게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그룹을 열 때 발생하던 에러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라이브러리들을 위한 코드 완성이 발동하지 않던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IDE 전반적으로는 툴스 API를 손봤습니다. 혹시 대화창 중 최근에 연 프로젝트가 비어 보이는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겪지 않을 것입니다. 새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캐럿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럿의 위치를 더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접근하기에도 더 좋습니다. 또한 120가지 이슈들을 해소했습니다. 우리 개발팀의 많은 수고가 들어간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LSP의 품질 수준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고객의 코드 기반이 매우 방대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음 버전을 준비할 때는 이 문제를 다른 각도로 접근할 것입니다. 새 아키텍처를 시도해서 코드 기반이 방대한 고객들이 겪는 이슈들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전반적인 안전성과 품질에도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다시 마르코에게 넘기겠습니다. 고마워요, 누노. 라드 스튜디오 12.3에서는 핵심 RTL 라이브러리와 기타 라이브러리의 10여 가지 기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깊이 들여다본 두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WSDL 가져오기 도구와 소프 불러내기 전반에 있던 오래 묵은 이슈들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와 블루투스 LE 지원 품질을 모든 타겟 플랫폼에 걸쳐 향상했습니다. 온 MTU 체인지드라는 새 이벤트도 그 과정에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BLE 전송 구성이 변경될 때 발동합니다. 여러분은 그에 알맞게 코드를 적용하게 됩니다. VCL 품질 작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VCL 스타일과 하이 DPI에 대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VCL 컨트롤들을 일반적으로 향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T 이미지 컬렉션의 디자인 타임 에디터에서 몇 가지를 개선했습니다. 파이어몽키를 위해서는 이번 버전에서 새 명령줄 도구를 제공합니다. VCL 스타일을 가지고 파이어몽키 스타일을 생성해주는 도구입니다. 이제는 VCL 스타일을 디자이너 안에서 열고 다른 형식 즉 파이어몽키 스타일로 저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변환 도구를 명령줄에서도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장된 스키아 포델파이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티메모를 더 향상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난 몇 번의 출시 동안에도 티메모를 계속 변경하면서 품질과 기능 전반을 향상했었습니다. 또한 윈도우가 아닌 다른 모든 플랫폼에서 동적 스타일 적재를 변경했으며 윈도우에서는 특히 Z오더 관리자를 변경했습니다. 12.3에서 우리는 파이어몽키와 VCL 둘 다 여전히 향상했습니다. 고객의 리포트를 해소했습니다. 또한 핵심 컴포넌트 즉 널리 사용되는 컴포넌트들의 내부 구현을 재작업했습니다. 그래서 성능과 안정성을 전반적으로 향상했습니다. 라드 서버에도 작지만 매우 중요한 몇 가지 향상이 있었습니다. 제이손 응답 안에 들어가는 날짜와 시간값을 위한 형식 관리를 일원화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성 파일 즉 ems-server.ini 파일 안에 있는 마스터키와 앱시크릿을 난독화하는 기능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MD5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직접 읽을 수 없도록 합니다. 인스턴스 수준 사용자 지정 변수라는 새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구성 변수입니다. 여러분은 변수를 외부 파일 안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드 서버가 처리하는 스크립트를 파라미터화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애플리케이션 안에 하드코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엔드포인트 하이드라는 새 애트리뷰트입니다.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엔드포인트를 숨겨서 외부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파이어덱과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전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에서는 IBX에서 파이어덱으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리파인드 유틸리티를 활용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리파인드에는 BDE, ADO 등등에서 전환하도록 돕는 스크립트가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IBX에서 변환하는 스크립트도 추가되었습니다. 64비트 IDE가 제공되므로 64비트 드라이버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당연합니다. 새 IDE를 내놓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디자인 타임에 데이터베이스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오직 64비트 드라이버만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말하자면 이제 공식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2021을 지원합니다. 몽고DB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의 버전을 8버전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래서 몽고DB 아틀라스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MySQL은 8.4를 지원합니다. 또한 오라클의 DRCP 즉 데이터베이스 레지던트 커넥션 풀링을 지원합니다. 라드 스튜디오 12.3에서 64비트 IDE의 첫 버전이 제공된다는 점을 비롯해 많은 작은 새 기능들을 중심으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번 버전에서도 역시 상당한 노력을 품질에 집중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50가지 고객 리포트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청된 새 기능들도 19가지를 구현했습니다. 중복된 이슈, 더 이상 해당되지 않음, 테스트 케이스 오류, 고치지 않기로 결정함 등등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우리가 해소한 고객 리포트의 전체 개수를 세면 500개가 넘습니다. 이 500개 모두 며칠 후에는 리졸브드 즉 해소되므로 상태가 변경될 것입니다. 예전 포털과 새 포털 모두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품질 포탈뿐만 아니라 우리는 컨텐츠 제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최근 이북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게tit 패키지 매니저를 열어보면 왼쪽 아래에서 북스라는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책 2개가 보일 것입니다. 하나는 HTMX와 웹스텐실즈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라드 스튜디오와 그 안에 있는 웹 스텐실즈 기능을 사용해 여러분이 매우 강력한 최신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참고로 한글 번역본은 데브기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라드 스튜디오를 가지고 시작하기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라드 스튜디오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개발자를 위한 책입니다. 이미 다른 언어를 사용해 코드를 작성할 줄 아는 개발자에게는 그 능력을 라드 스튜디오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IDE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이므로 초보 개발자들에게도 유용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여러 핸드북들을 학습할 때도 좋은 보조 도서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책의 한글 번역본은 데브기어에서 현재 작성 중입니다. 곧 공개될 것입니다. 라드 스튜디오 12.3 출시의 비나에서 전달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약하면 12점대 프로젝트들을 완성했습니다. 안드로이드 API 레벨을 35로 확장했습니다. 올 여름이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필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64비트 IDE의 시작 버전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엠바카데로 제품의 큰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제품 영역 전반에서 품질과 향상을 실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드 스튜디오 12.3을 즐겁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